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거예요. 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난 작은 긴장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로 번져서 당장 우리 지갑 사정부터 복잡한 국내 정치까지 모든 걸 뒤흔들어 놓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건 그냥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다라고 선언한 거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2026년 4월 2일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한마디가 이란과의 관계를 뭐랄까 거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러자 전 세계의 시선이 딱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 왜냐고요? 여긴 말 그대로 전 세계 석유가 지나다니는 숨통 같은 곳이거든요.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길이 정말로 막힐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전 세계 모두에게 닥친 아주 현실적이고 또 아주 비싼 문제로 돌변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정학적 위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공포가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표를 달았는지 한번 보시죠. 보세요. 플러스 11.41%. 이게 뭐냐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WTI 가격이 하루 만에 폭등한 수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순수한 공포 그 자체를 가격으로 매긴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요. 유가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보세요. S&P 500이나 다우존스 같은 주식시장 전체는 거의 미동도 없죠.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기름길 막히면 유가 폭등하겠다 하는 공포가 다른 한쪽에서는 근데 유가 오르면 사람들 돈 안 쓰고 그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대한뉴스라는 방송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트럼프의 리딩방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그냥 시장 논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악관의 그 한마디가 마치 리딩방처럼 전 세계 경제를 그냥 좌지우지 해버렸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가 가진 두 개의 커다란 공포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 시장은 그야말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밧줄 한가운데 놓인 신세가 된 거죠. 상황이 딱 이랬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공급이 막혀서 기름값이 오르고 그럼 모든 물가가 다 오를 거야.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무역 수지 같은 걸 보니 이미 경제가 안 좋은데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떡해? 이게 성장 둔화, 즉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고요. 투자자들은 이 두려움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었어요.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호르무즈 봉사가 길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죠. 자, 이런 거대한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그럼 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 한국으로 돌려서 그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은 아주 빨랐습니다. 바로 비상계획을 내놨죠. 먼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거친 세금, 그러니까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였어요. 국채 발행 없이요. 그리고 그 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경제 방파제를 쌓는 것. 그러니까 저 밖에서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켜내겠다는 아주 분명한 방어 전략이었단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적인 위기가 조용한 나라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안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제들을 한가득 안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진 거죠. 한번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전임 정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한창이었죠. 사회적으로는 노란봉투법 판결로 노동계가 들썩였고요. 심지어 자연도 이상신호를 보냈습니다. 벚꽃이 동시에 피는 기후 위기의 경고등이 켜졌죠. 거기다 카카오 같은 대기업의 노동법 위반 논란까지 터졌어요. 이런 상황에 외부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위기가 덮쳤으니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국가적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과제였던 겁니다. 이런 외부 위기 앞에서라면 정치권이 하나로 뭉칠 법도 한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긴급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곧바로 야당 쪽에서 이거 선거 앞두고 동 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죠.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안에서는 계속 정치적 논쟁이 이어진 겁니다. 게다가 특검 정국까지 맞물려 있었으니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결국 보세요.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의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거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결정, 그리고 결국 우리 각자의 일상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져 있다는 것.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세계적인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한 나라는 과연 어디에 그 중심을 잡고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하는 걸까요? 이건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일 겁니다.